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건행정을 맡게 된 김희영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님께서 너는 병원 얼굴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얼굴을 좀 뽑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얼굴이 까매서 멀리서 가운이 하얀 가운 있잖아요. 간호사 가운이. 그래서 가운만 입고 멀리서 오면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 게다가 제가 씩 웃기라도 한다면 치아까지 하얘서 되게 하얀 가운에 하얀 치아. 그래서 되게 무섭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러셔서 그때 당시에 간호직 공무원인데 7급을 특채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직이 아니라 간호직 공무원을요. 그래서 7급 특채를 이제 서울시내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으면 이제 할 수 있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었고, 그때 그거를 만든 인사 담당자가 그것 때문에 잘렸다고 그래요. 후문이. 하여튼 이때 처음으로 처음 됐었고,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시험장에 가니까 저 혼자 딸락. 저 혼자 있었어요. 왜냐, 그때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험 감독이 3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분 엄초 시야에 굉장히 어렵게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 통해서 제가 이제 7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갔던 데가 동부시립병원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시립병원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 거기 딱 갔더니 거기에 이제 간호 과장님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9급인데 7급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전화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젊은 나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7급을 받고 갔으니까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래서 미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 미움을 당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거기서 보시면 우리 간호사들 보시면 우리 듀티표 있잖아요. 나이트, 이브닝, 데이 근무하는 거. 그죠? 근데 나이트만 한 7번을 주고요. 나이트 근무 다음에는 당연히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줍니다. 이브닝을 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데 나이트 근무가 대부분 아침에 7시, 8시에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브닝은 이제 2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미움의 역사가 좀 시작돼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 미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미움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막 뭐라고 대놓고. 그래서 제 별명이 깨진 오직 그릇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오직 그릇은 새 거면 괜찮은데 깨졌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까만 데다가 볼품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그게 혹시 보건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호교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건교사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10년 돼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특히 10년이 딱 돼서 이제 보건교사 공부한다고 제가 학원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처음에 딱 앉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엉덩이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학원에 제가 이렇게 불편해 이러면서 1시간 내내 엉덩이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 머릿속에 하나 또 들어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기억력은 좀 딸리는데 이해는 잘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도 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한번 읽으면, 한글을 읽으면 내가 뭐를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치? 그 다음 줄을 못 넘어가요. 계속 한 줄만 갖고 버벅버벅 되다가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는 기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처음 오셨으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은 또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신 분이 첫 달 공부하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뭐 이런 학문이 다 있느냐고.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서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선이해, 먼저 이해를 해라. 이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보건행정에서 쉽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변을 제가 똥이라고 표현을 해도 여러분 그냥 저 사람 변태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굉장히 쉽게 쉬운 단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천천히 이해를 해야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에 암기냐. 그게 아니라 수시 암기 하시면 돼요. 수시로 틈이 날 때마다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대 선이에서 내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상봉, 상명, 하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곧. 이런 어려운 단어를 딱 덮였을 때 제가 이제 이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뜻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자, 노트를 하나 만드신 겁니다. 조그만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일명 낯선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일단 낯선 단어장이고, 나 상명하복이니까 시읒에다가 쓰셔야겠지. 뭐 기억력 디귿 뭐 그런 순서로 해서 시읒 쪽에다 상명하복이라고 쓰세요. 일단 어려운 단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본인의 언어로 쓰시는 거야. 여기 상명하복 그래서 뜻이 이론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한 단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낯선 단어장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암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명 별명을 붙였죠. 동양공부라고 별명을 붙였을 거예요. 공부는요, 뭐 중고등학교 때처럼 럭셔리하게 책상에 앉아서 라이트 켜놓고, 그 다음에 뭐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놓고서 같이 이렇게 럭셔리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동양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 집에 가면서 오늘 배웠던 게 뭐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또 생각하고, 화장실 가면서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랬을 때 얼른 가방에 있는 책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어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동양 공부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낯선 단어장 준비할 거, 그리고 동양 공부 쭉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보고는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요약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 정리하는 거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요약 정리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내 제목 쓰고 이거에 대해서 막 자세히 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치? 하도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보시면 우리 책의 앞에 그 차례가 있을 거예요. 자, 차례 5가 있을 겁니다. 차례 5. 거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보건행정의 개념이 나오고, 보건행정의 이해. 자, 공중보건과 건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의 개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들의 이름을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써서 그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이름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그거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노트 필기할 때는 그 사람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한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소제목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단계별 학습을 제가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공중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보건행정은 이거 꼭 하세요. 단계별 학습. 그래서 제발 보건행정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 처음부터 꼼꼼히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100m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그것만이라도 외우세요. 그 양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거 말고 다른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꼭 외울 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외우세요. 요거는 슬쩍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슬쩍 지나가세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울 것만 꼭 외우자. 나머지 복잡한 건 그냥 스쳐 지나가자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석 달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외웠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주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중간 정도 깊게 들어가.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여유가 더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한 6달 때쯤. 그러니까 석 달씩 한 번 했고 여유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 달, 6달 정도 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좀 깊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학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쉽게 풀리는 문제 슬슬 넘어가고,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되고, 이게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이거는 나중에 보자, 슬슬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꺼번에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별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가로놓기 같은 걸 하나 갖고 왔을 거예요. 자, 요 가로놓기는요, 요거 석 달 내내 쓸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제가 이 가로놓기 합시다를 해놓고 제가 답을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아예 뒤에 정답을 갖다 놨습니다. 뒤에 보면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답도 제발 따로 띄지 마세요. 정답을 따로 띄어서 그거 보면서 하시는 분 있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가로놓기는 가로놓기가 비어있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약간 단락이 넘어갈 때쯤 되면 가로놓기 합시다. 그러면 가로놓기 보고 눈도장 찍는 겁니다. 거기다 직접 쓰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직접 쓰고 싶다면 뭐 그냥 다른 연습종이다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항상 가로놓기는 비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쪽지 시험 갖고 올 거니까 공부 한 학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해 갖고 오셔야 돼.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하지.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근 1년 동안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지금부터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외우는 건 틈틈이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틈틈이 외우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쪽지 시험 보면 이제 그거 갖고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언제쯤 합격할까요?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우스갯소리 예전에 그랬어요. 점장이한테 가서 점 좀 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게 보통 팔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팔자에 없으면 힘들어요. 시험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합격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알고로는 어떤 친구가 재작년인가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만점 받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왜 떨어졌는지 자기도 몰라.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설마 너 만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나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진짜 다 받았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공무원 팔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플라이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안 할래요. 근데 그냥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이건 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서 점부터 봐라. 그래서 팔자가 있으면 언젠간 될 겁니다. 그치? 근데 그것도 진짜 가서 또 점 볼라. 자, 언제 합격하냐면요. 말씀드릴게요.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공부가.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요. 진짜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치? 어떻게, 왜 재미있냐면요. 자, 보고행정 하다 보면 좌절에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외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이거 뭐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뜻이 생각나. 이때 그 기쁨. 그죠? 그러면 그 해 시험 보면 떨어져라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희한하게 공부가 주는 재미가 사람이 주는 재미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공부가 재미있을 때가 있다 하시면 돼요. 그때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의 문제 중에 이제 문제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건행정의 문제의 정의가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귀코배산. 문제가, 귀코배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미치게 하는 문제. 이게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배가 산으로 가는 3,000포에 빠지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딱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맞아. 근데 다른 곳에 가면 요 1번에 요게 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건 결국 뭐예요? 문제 내는 사람만이 답을 아는 거. 이런 문제들이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보건행정에 상관없는 3,000포로 빠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 근데 얘가 둘이 꼭 합격을 당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붙을 운이면 이런 문제를 내가 우연히 알아.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거고, 내가 올해 붙을 운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이제 틀릴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다행인 거는 기코배산 문제는 나도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운이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시면, 그 20문제 중에 18개 맞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건행정은 조금 남다르게 좀 각오를 하시고 수업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저는 잔소리 요 정도 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책의 이제 보건행정의 개념에서는 크게 이제 먼저 3개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자, 보건행정이요. 공중보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개념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대강 훑어볼 거고요.
공중보건 어저께 배우셨던 분들은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적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건강의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 보건과 행정이 접목된 보건행정에 대해서 들어갈까 해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단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졸지 마시고. 그러니까 졸지 말라니까 이제 졸지는 않는데 멍해요. 눈을 보면 멍한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앞에서 얼뚱얼뚱해도 그냥 멍하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자, 일단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개념 보시면 윈슬로우 나옵니다. 자, 윈슬로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어서 많이 본 기억 나실 겁니다. 이게 낯설다 하면 절대로 안 돼. 자, 이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뭐냐면 참고사항입니다. 환경 개선, 두 번째 감염병 관리,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옆으로 쭉 가시면 조직화, 다섯 번째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제도의 개선, 5개입니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 디스레일. 자, 이 사람은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의 제일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가 이런 데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디스레일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7번에 아스톤 있죠? 7번에 아스톤. 자, 아스톤은 공중보건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1차부터 4차까지 제시했는데, 처음이 산업보건 대두시기. 이건 산업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보건 대두시기니까, 집단으로 뭔가 관리를 했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아니라 2차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으로 가는 거죠. 개인 위생 중점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때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에는 이제 신의약품이 개발이 돼. 신의약품이 개발이 되니까 치료의학이 전성기를 다루게 되겠죠. 치료의학 전성기. 그 다음에 다시 신공중보건 단계로 갑니다. 아까 1차 단계가 산업보건이니까 공중보건 단계지. 그런데 그러니까 집단에 신경을 썼다가 2차, 3차는 개인에게 갑니다. 다시 4차로 가서 다시 집단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집단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 제목만이라도 외우세요. 산업보건, 개인위생, 치료의학, 신공중보건 단계. 자,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볼게요. 공중보건의 응용의학입니다. 자, 치료의학은 옆으로 쭉 가시면 소극적 의학입니다. 치료니까 뭐 병이 생겨서 그 병을 치료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거래요. 자, 예방의학 이거는 봤더니 이거는 적극적 의학이래요. 적극적 의학. 자, 재활의학은 아프고 난 다음이니까 사후적 의학이래요. 의학, 사후적. 자, 건설의학은 이거는 적극적 의학. 그런데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가장 적극적인 의학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결국 예방의학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의학은 뭐냐? 예방의학, 건설의학. 그런데 아주 적극적인 건 아무래도 건설의학 쪽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서 옆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봤어요. 공중보건, 예방의학, 치료의학. 자, 치료의학은 의사가 환자 치료해 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진단, 조기치료, 연구 대상이 개인이에요.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치료의학, 의사들도요. 이게 예방에 점점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방의학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방의학은 공중보건과 치료의학의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다리 역할을 했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방의학을 보시면 개인과 가정, 그러니까 가정 쪽으로 갑니다. 약간 이렇게 집단으로 좀 가는 거죠. 그리고 연구 방법을 보니까 여전히 소극적이네요. 이때 아까 예방의학이 적극적 의학이라며요. 예, 그런데 연구 방법은 소극적 연구 방법이야. 그 뜻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예방의학은 병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니까 이건 소극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공중보건은 뭐예요? 적극적인 연구 방법. 예를 들어서 건강을 찾는 방법.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라고 건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연구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아까 거기서 적극적 예방, 소극적 의학이라고 해서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 벌써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연구 방법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사상을 보시면 개인과 가정이지만 공중보건을 보시면 지역사회, 국가, 인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임의 소재도 보시면 국가와 지역사회예요. 항상 국가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두는 게 공중보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10번, 11번 보세요.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 그래서 지역사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아닙니다. 지역사회. 그럼 도대체 지역사회는 뭔데요? 자, 지금부터 그 참고사항의 지역사회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 우리 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기본이 지역사회야.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럼 지역사회는 요 세 가지를 맞으면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째, 공통된 문화가 있어야 돼요. 공통된 문화. 자, 두 번째는 잦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잦은 상호작용. 자, 세 번째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가 있으면 돼요. 지리적 경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지역사회입니다. 어떻게 지역사회? 우리 공통된 문화 있죠? 공통된 문화 뭐예요? 보건이라는 문화로 땅땅 뭉쳐 있습니다. 자, 잦은 상호작용, 우리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잦은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의 지역사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요 세 개를 갖고 있으면 지역사회래요. 그럼 지역사회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종류. 자,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 자,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구, 기, 감, 구기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구기감. 자, 그럼 구조적 지역사회는 뭔데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뭔데요?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단 줄쳐볼게요. 지역사회 정의입니다. 공통된 문화,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가 있으면 지역사회다. 자, 지역사회 분류, 특히 구조적 지역사회. 이거는 봤더니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예요. 아, 시간적, 공간적 관계 뭐예요? 시, 공간 공동체야. 아, 시간하고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거를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는 집합체. 자, 집합체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거. 이게 집합체. 아,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대면 공동체. 자, 대면 공동체는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야.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뭐예요? 가족이 그렇죠. 아, 대면 공동체는 가족이구나.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친근하고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대면 공동체. 그 다음에 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좀 이따 할게요. 자, 뒤로 갈게요. 무지 중요한 지정학적 공동체. 자, 지정학적 공동체는 뭐냐면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그래서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시, 군, 읍, 면, 리. 그러니까 종로 1가, 종로 2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모두 다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 자, 조직하면은 자, 일정한 환경하에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 집단. 예를 들어 회사, 보건소, 병원. 아, 이런 거를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구나.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보건소는 조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종로구 보건소예요. 종로구 보건소에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포구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가 저 이 사업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여기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로구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종로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결국 보건소는 조직이지만 사업은 누구 위주로 사업을 한다? 그렇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의 구민들한테만 사업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제발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가 아니야. 보건소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했었던 거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뭐냐면요. 지리적 특성, 기후,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야. 결국 그곳에 살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방에서도 보건교사 한번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막 선생님 가신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네들이 보고 싶을 거야. 막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죽을 거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죽니?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다 죽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골에 있는 애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죽어?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쓰레기만 먹는다면서 이렇게 쓰레기만 먹고. 자, 오이, 이게 뭐지? 고추를 있으면 고추 어디부터 먹어요? 여러분들은 고추장찌 먹을 때 여기 먹고 여기는 버리잖아요. 근데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여기에 가장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는 자르고 여기부터 먹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먹고 여기는 다 버리잖아요. 썩은 음식만 먹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수박을 먹더라도 우리 수박 한 통 다 못 먹으니까 반 잘라서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뭐 마트에 가면 반만 팔더라고요. 근데 수박은 딱 자르는 순간 이게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변해서 개나 돼지, 소를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을 자른 걸 또 사 먹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 돼지가 먹을 거 우리가 사 먹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금방 죽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생장처 문제. 이게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짝을 져서 외우세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하고 짝을 지어야 되는 게 6번.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구역이야. 아까 생태학적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범위 내에 있는 구역을 우리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 두 분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구조적 지역사회. 그런데 그래서 2번입니다. 기능적 지역사회야.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뭐냐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그래서 요구 공동체. 자, 요구 공동체는 어떤 요구가 같은 집단이죠. 예를 들어 유산 상담 집단. 그럼 비슷하겠죠. 요구가. 불구아동 집단. 요구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모인 게 자원 공동체야. 결국 요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자원 공동체. 그럼 아까 뭐랑 똑같아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랑 똑같잖아요. 그치? 아까 문제가 있고 해결해주고, 여기도 요구 문제가 있고 해결해주고, 똑같죠? 근데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응? 아까 그거는 시공간 공동체여야 돼. 그죠? 그러나 지금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니야. 기능만 같으면 돼. 굳이 시공간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시공간 공동체. 그러나 요구 공동체는 시공간이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요구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정적 지역사회.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통의 연고, 공통의 관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야. 그래서 소속 공동체, 나 어느 출신이야? 나 뭐 서울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 사람이야? 또는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것들을 우리 소속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특수흥미 공동체는 흥미가 같은 거, 취미가 같은 거. 예를 들어 목요 낚시에, 뭐 주말 등산에 이런 것들 우리 모두 특수흥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게 지역사회 종류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역사회 종류는 크게 구, 기, 감으로 나누어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특징 뭐라고요? 시, 공간,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종류가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일단 조직 어디 들어가요? 구조적 지역사회에 들어가 조직. 자,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에 들어갑니다. 아니, 구조적 지역사회에 들어갑니다. 요구 공동체 기능적. 그 다음에 소속 공동체 소속 감정적이야. 벌써 헷갈리시면 안 돼. 자, 대명 공동체 구조적에 들어갑니다. 구조적. 이 중에서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 지정학적 공동체, 또 하나 대명 공동체. 벌써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 둘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자, 보건소는 어디에 들어간다?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도 어디다? 조직이다. 근데 보건소는 어떤 거 위주의 사업을 한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그쵸? 그러면 여기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지역사회가 어디예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 응? 자,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 지정학적 공동체예요. 대명 공동체 아닙니다. 대명 공동체는 자기 구성원들끼리 친한 거고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건 지정학적 공동체야. 예를 들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우리 아빠한테 왔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마포에서 왔는데요. 저 어디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한 거는 지정학교 공동체가 친한 거예요. 그런데 구성원들끼리 친한 거는 대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문제를 얼마든지 꼴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낼 때 잘 신경 쓰셔야 돼요.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친한 지역사회는 뭐냐? 그러면 대면 공동체.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조직체,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사회는 누구냐? 뭐냐?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지정학적 공동체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지역사회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모두 5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기능, 두 번째 사회화 기능, 세 번째 사회 통제 기능, 네 번째 사회 통합 기능, 다섯 번째 상부상조 기능. 일단 요 기능을 머릿속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문제가 어떤 상황을 딱 주어지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짝짓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경제적 기능은 그거예요. 지역 특산품이요. 그래서 뭐 강화도에 가면 인삼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 가면 호박이 호박엿이 유명하고, 이런 것들, 이게 모두 다 경제적 기능이에요. 자, 사회화 기능은 뭐냐면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행동 양상을 이 지역사회가 새로 창출해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고 후세대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결국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만 쓰는 특유의 언어가 있어. 또는 특유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화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사회 통제 기능이야. 그러니까 사회화 기능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투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말을 좀 많이 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에 가면 뭐 거시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 하면은 이거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딱 가면 이놈 어디서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시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 통제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요새는 사회 통제 기능이 좀 약화돼서 좀 문제긴 하는데 하여튼 이게 있고요. 그런데 사회 통합 기능은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는데 또는 원전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한다 하면서 막 데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 통합 기능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부상조 기능은 집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가서 밤새 도와드리죠. 이게 상부상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 하면 답은 쓸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역사의 정의 이 3개 외우시라 그랬고, 지역사의 종류, 부기감, 그 중에서 구조적 기능, 지역사회 중에서도 지정학적 대면 공동체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12번입니다. 21쪽에 12번. 자, 공중보건사업의 3대 수단, 앤더슨이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거 꼭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3대 수단. 자,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법규 3개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인간도 아니야.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간도 아닙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보건교육하면 이거는 조장행정.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조장이라는 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걸 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끌어모으는 걸 조장이라고 해.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보건행정, 이거는 봉사예요. 봉사. 그 다음에 법규는 통제겠죠. 그래서 이거 앞에 딸랑딸랑 이렇게 4개 단어만 외우지 말고 옆에 그 특징도 외우셔야 돼. 조장행정, 봉사행정, 통제행정. 이것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가 공중보건의 정의예요. 공중보건의 정의 들어갔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건강하면 WHO의 건강 정의 기억하시죠?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라 했어. 그 다음에 외울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활발한 상태, 놓여있는 거. 그쵸? 3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 아까 공중보건의 개념은 뭐만 있었었지? 신체, 정신만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안녕이 더 들어가.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안녕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건 별로 안 물어봐요. 신체적 안녕이 뭐냐, 정신적 안녕이 뭐냐,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는데 사회적 안녕 꼭 시험 문제 좀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안녕은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원래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충분히 잘 수행해. 그럼 이거는 사회적 안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일단 요 세 개는 외우셔야 돼. 자, B판 잠깐 보시면 그 중에 B번을 보세요. 자, 건강을 동적인 과정보다는 정적인 과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WHO 건강이. 그러니까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너무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보세요. 완전한 안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녕이 뭐 활발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완전한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죠. 측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WHO의 건강의 정의는 정적인 거래. 그럼 동적인 게 뭐가 있나 보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학자들의 건강의 개념을 잠깐 볼게요. 1번 넘어갈 거고 2번도 넘어갈 겁니다. 자, 3번 버나드. 이거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 자, B라는 거에 좀 신경 쓰라 그랬죠. B. 그래서 위아래가 다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 내부 환경의 항상성. 그래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거의 맞아. 그러면 건강한 거다. 버나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리라는 사람. 혹시 실리라는 사람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맨날 툭하면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하면 무조건 실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던입니다. 자, 던도 좀 유명하다 그랬죠. 던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동적인 개념. 또 하나 특징 뭐예요? 연속적 개념.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 그래서 연속적인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건강은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개념에 연속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논드. 자, 라논드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하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온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건강은 4가지 영역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그러면서 4가지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이 4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니은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자, 무엇보다도 신선한 거는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게 가장 신선하대요. 자, 생활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 밑에 영어 보이시죠? 라이프 스타일이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생활 양식 또는 습관. 내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나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나를 아프게도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2살인가 많았던 남자 선배였었는데요. 키도 180이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배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술을 전혀 안 폈대요. 안 먹었대요. 그런데 대학교 딱 가자마자 소주에 피리 꽂힌 거예요. 소주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소주가 달대요. 소주 되게 쓴데. 근데 하여튼 이분이 소주에 피리 꽂혀갖고 소주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소주병을. 달고 다니면서 그냥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게다가 학생이니까 안주 살 돈은 없으니까 계속 있다가 한잔 술짝 먹거든. 그러니까 우리 음료수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이하고 3학년 때 갑자기 강의하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갖고 난리 쳐갖고 응급실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결국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여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계속해서 미친 듯이 먹으면 3년 안에 죽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개인의 습관이 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라논드예요. 라논드.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 디귿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활 방식으로 결정되며 건강이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중요 표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어. 자, 우리 보건행정하면 양대 산맥 있을 겁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대 산맥 뭐라고요? 1차 보건의료. 그렇지? 또 하나는 건강 증진. 요게 양대 산맥이야. 그런데 건강 증진의 원형이 누구라고? 라논드입니다. 라논드.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지금 기억하셔야 되겠지? 라논드입니다. 그럼 라논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뭐라고?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1차 보건의 원형은 또 누군데요? 이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건강 증진의 원형 라논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 이제 팔슨이라는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은요, 맨날 사회적인 역할하고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면 무조건 팔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팔슨은 슬쩍 단어를 바꾸면 펄슨이잖아요. 그럼 펄슨, 인간 세상, 사회적인 생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사회적인 역할하면 팔슨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거 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버나드, 실리턴, 라논드, 팔슨.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나머지도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개념 해서 이제 생의학적, 뒤로 가시면 생태학,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 요 4개 있습니다. 자,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 간의 관계다? 숙주와 환경 간의 관계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이죠. 생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 하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숙주, 아니야, 이거 왜 환경이야? 숙주하고 뭐의 관계예요? 숙주하고 병원체, 병원체 관계다. 그러면 생태학적은 병원체, 숙주, 또 하나가 환경. 그래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들어가서 생태학적 모형은 되게 유명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결국 얘네는 뭐였어서 얘네 세계를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시소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받침대 환경, 그리고 여기 병원체, 여기 숙주. 그래서 얘네 세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생태학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사회생태학.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 뭐예요? 숙주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병원체 있나요? 없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개인 행태가 들어가는 거죠. 개인 습관, 행태가 들어가. 아까 누가 얘기한 거? 라논드가 얘기한 행태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델이죠. 자, 총체적 모델은 뭐예요? 숙주 들어가나요? 근데 뭐라고 들어가지? 단어 자체가? 응? 뭐라고? 크게. 인체 생리.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행태는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해서 들어가요. 외우셔야 돼. 지금 이렇게 단어만이라도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의학적 모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정신, 육체, 이원론, 심신,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픈 거는 인간이 치료해. 인간이 의사가.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 하늘에 계시는 신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육체를 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나사만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이때 이제 사고방식이 특정 병인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특정한 균이 들어가면 그 병이 생겨. 예를 들어서 결핵균이 들어가면 뭐가 발병이 되죠? 결핵이 생기잖아요. 이게 특정 병인론이에요. 근데 장티푸스 균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상티푸스가 생겨요. 이게 특정 병인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이 기계라 그랬어. 그래서 기계의 부품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응번 보세요. 이응번. 인공장기 이식술. 그래서 내 무슨 뭐 폐가 망가졌대. 그럼 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내 오줌보가 망가졌대. 오줌보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하시면 되고요. 요즘도 이런 거 있나요? 장기 이식? 있죠? 그럼 누구 거 해요? 요새는 장기 이식? 사람 거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요. 그래서 이제 요새 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돼지의 장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무근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돼지의 장기를 돼지 죽이고 장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인간이에요, 돼지예요?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저도 안 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인간 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복제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세포를 복제를 했어. 그러면 내 자식이라 그랬어요? 쌍둥이 형제라 그랬어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제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폐를 얘를 띄워서 나한테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복제하면요. 얘도 따로 생각을 해요. 나도 생각을 따로따로 하고. 근데 얘를 죽이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권유린에서 얘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그래? 근데 과학자들 그럼 인간의 정의가 뭔데? 이게 새로 이렇게 재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재정이 뭐였었냐면 인간의 브레인, 뇌예요, 뇌. 그래서 뇌의 무게가 몇 킬로 이상이면 인간이라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몇 킬로 이하면 인간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문해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긴 복제인데 뇌가 없는 인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하는 김에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시험관 아기 기억하시죠? 시험관 아기는 뭐야? 시험관 아기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정자고 난자를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을 다시 엄마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제발 시험관에서 아기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시험관에서 수정을 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데 이거 자궁이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궁이 멀쩡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리모인 아시죠? 그래서 대리모는 자기의 난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씨바지하고는 다릅니다. 씨바지는 이거는 자기의 난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리모라는 건 자궁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수정해서 대리모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대리모를 누가 해준다고 하면은 대리모한테 집도 사주고요. 그리고 직업도 얻어주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생기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리모는 뱃속에 있는 애기 내 애기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법적인 싸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대리모가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피 같은 자식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리모 안 되겠는데 그럼 이제 대리모 안 할 거래.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의사들은 또 그걸 또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면 대리모 안 되면 그럼 이건 어때요? 친정엄마 뱃속은 어때요? 아니면 뭐 언니 뱃속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내 아기를. 그러면 내 아기예요? 시동생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꼭 인간의 뱃속이어야 돼요?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아닌 오라무탄 뱃속 안에 인간의 아기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자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자꾸 죽어나간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오라무탄한테 산정관리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이거예요, 이거. 생의학적 모델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모형, 아까 말한 대로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숙주 병원제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된다. 근데 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불건강이 초래된다. 얘기를 했고요.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숙주, 디귿번의 병원체, 리을번의 환경. 말씀드렸어. 자, 그다음에 사회생태학. 자, 사회생태학은 자, 니은번의 숙주, 그 다음에 디귿번의 환경. 환경 안에는 생물학적 환경.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도 있고 물리학적 환경도 있구나. 그리고 개인 행태요. 개인 행태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요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 모델은 모두 4개입니다. B번에 보시면 A번의 환경, B번의 생활 습관, C번의 인체 생리, D번의 보건의료 시스템.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참고사항도 잠깐 볼게요. 건강 개념의 신체적 변천입니다. 맨 처음에 19세기 이전의 신체 개념. 결국 이건 뭐야? 심신이원론이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기계로 본 거예요. 기계로 본 거. 이게 신체 개념. 그 다음에 19세기는 심신 개념. 그래서 심신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도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라고 본 거죠. 20세기는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어떻게 봤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본 거죠. 이거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랑 똑같은 거죠. 그치? 하여튼 WHO의 건강의 정의는 생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쭉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건강권은 뭐냐면요.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이 권리는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건강권 이렇게 표현하고 건강권은 특히 요 세 개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건강한 권리가 있다. 이해되시면 돼. 2번 보시면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보시면 건강 돌봄 가정에서의 권리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다 하는 말을 하나 아예 써놓으세요. 건강 돌봄 가정에서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하나 써놓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결국 내가 아프면요. 돈이 없어도 나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건강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게 건강권이야. 자, 그리고 이러한 건강권 때문에 출발한 게 뭐냐면 바로 1차 보건의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보건 아주 이게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건 국가가 해주겠다. 그래서 건강권 때문에 출발하게 된 게 나오게 된 게 1차 보건의료다. 네? 그럼 1차 보건의료하면 건강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건강 증진하면 라논드 기억하시고 또 하나 생각할 단어 뭐예요? 생활 양식, 생활 습관, 생활 방식 이 단어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대 산맥을 좀 정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권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참고사항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는 건강권에 대해서 뭐 언급이 있나요? 예, 많아요. 10조, 34조, 35조, 36조. 그래서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이 아니야. 옆에 가시면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해서도 건강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기본법 잠깐 볼게요. 1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대.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지금 몇 개예요?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5개죠. 요거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아, 외모로는 차별을 받을 수 있겠네. 외모는 없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이거 5개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보시면, 자, 34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기출문제 나왔나요? 당연히 나왔으니까 여기 써놨겠죠.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건강권,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2개 다 나왔고요. 그런데 이거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봐드릴까요? 89쪽 보세요. 89쪽. 이거 보면 놀랄 겁니다. 자, 89쪽에 보시면, 그거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자, 헌법 30, 그러니까 전북 문제야. 2006년도 문제이긴 해요. 자, 헌법 34조 국민건강권 보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야. 자, 보면서 봅시다. 34조.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없어요? 몇 쪽이에요? 옛날 책은? 90쪽이래요. 90쪽. 예전 책은 90쪽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있어요, 없어요? 34조에. 있지요. 그래서 1항이 있습니다. 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2항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여자라는 말이 좀 이상해. 이거 답인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항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항에 있지요. 예, 5번 볼게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없지요. 이게 몇 조에 있냐면 36조에 있어요. 36조에 보시면 3항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34조를 물으면서 36조의 문항을 살짝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때려 맞추지도 못해요. 이건 그냥 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걸 아까 말한 배가 산으로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도 보건의료 기본법 문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보건의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걸 외울까요, 말까요? 외울까 말까요? 34조 외울까 말까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또 나있구나. 이 양심 없는 사람 그러면서 틀리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이걸 외우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게 외울 게 많아서 하여튼 헌법에는 건강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34조, 35, 36조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행위 모형을 잠깐 그 전에 여기까지 한 거를 가로놓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누가 얘기한 거지? 윈슬로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공중보건의 4단계입니다. 1차 단계 산업보건 대두 시기. 자, 뭐로 인한 공중보건의 대처 단계? 산업화로 인한. 자, 2차 단계는 개인 중심의 개인위생 예방접종이 중요했던 시기니까 개인위생 중점 시기. 자, 3차는 치료의학 전성기야. 뭐 때문에? 신의약품 개발로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4차 단계는 다시 신공중보건 단계로 들어갔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 누가 얘기했죠? 앤더슨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3대 수단 중에서 조장행정, 보건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자, 통모, 강제로 하는 거, 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거, 교육행정 하시면 되고, 행정, 교육, 법규입니다. 맞지? 보건행정, 보건교육, 보건법규. 맞나? 아까 조장행정이 뭐라 그랬어요? 조장행정이. 교육이지. 그치? 보건행정이 아니라 교육이지. 맞지? 앞에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행정 뭐였었어요? 행정은. 봉사행정이지. 봉사행정. 자, 지역사회 분류입니다. 1번 보시면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교류가 빈번해서 소식이 쉽게 전달된대요. 자기네들끼리 친하대요. 뭐예요? 대면 공동체지. 그쵸? 대면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맞지? 8번 있죠? 맞지? 자, 2번입니다. 합법적인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 지정학적 공동체예요. 자, 3번입니다.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해결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문제 해결 공동체지. 시공간 공동체니까. 만약에 시공간 공동체라는 말이 없으면 뭐 될까? 자원 공동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같은 취미, 같은 흥미, 같은 관심, 같은 기호를 가져서 그래서 모인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 이해되실 거야. 자,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특산품을 개발한대요.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한대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통제 기능.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창출도 하고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한다네. 이거 무슨 기능? 사회화 기능이에요. 자, 지역사회 내 질병, 경조사 있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 상부 상조 기능.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 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한대요. 이게 사회 통합 기능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이 보시면 WHO의 건강의 정의야.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 자, 7번째입니다.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 누가 얘기했지? 버나드. 옳지. 자, 8번입니다. 누구는 건강한 환경, 또 생활 양식, 방식, 라이프 스타일,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4개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 라논드. 라논드는 뭐의 원형이에요? 건강 증진의 원형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9번째입니다. 숙주, 환경, 병원체의 3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무슨 모형? 생태학적 모형. 생의학적인 거는요. 숙주와 병원체. 사회 생태학은요. 숙주, 환경, 그 다음에 개인 행태 하시면 돼. 여기서 빠진 모형은 뭐죠? 총체적 모형이 하나 빠졌지. 그치? 자, 10번입니다. 총체적 모형에서는 4가지 구성 요소, 환경, 인체 생리, 빠진 거 2개. 생활 습관, 또 하나가 보건의료 시스템. 그치? 자, 11번입니다. 자, 건강 개념의 시대적 변천. 맨 처음이 19세기 이전은 신체, 19세기에는 심신, 20세기에는 생활 개념. 자, 여기까지 했나요? 서침의 모형 아직 안 했지. 그쵸? 자, 13번 했을 것 같아요. 13번. 자, 환자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일탈, 사회적인 관계하면 아까 기억나시나요? 팔슨,
T8순이라는 사람. 그래서 펄순으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했네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건강 행위 모형으로 갈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형에 대해서 서치맨 모형이다. 좀 이 사람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일단 이 사람은 증상 경험,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증상 경험. 무엇인가 잘못된지를 인지하는 거야.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하루 저녁 지났는데 또 소화가 안 돼.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소화가 안 돼.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증상 경험. 자, 이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진 않아요.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아파도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근데 좀 심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친척들한테. 그때 소화 안 됐을 때 혹시 뭐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민소요법 등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심각하게 발전될 수도 있어. 심각하게 발전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환자 역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도 좀 아픈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아직 병원에는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비전문가적 의뢰를 해요. 그래서 뭐를 먹으면 속이 뻥 뚫린데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아파. 그러면 드디어 의료인과 접촉을 시작해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를 찾는데 이때도 의사가 당신 암이 의심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에이 설마. 그래서 다른 치료자를 또 찾아요. 그래서 치료자 골기 또는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의료인과의 접촉. 그러면서 비전문가적 의뢰 체계는 계속해서 적용을 해요. 계속해서 친척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사가 이때부터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요 착한 환자 신드롬 증상이 일어나. 착한 환자 증상.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착하다고 나 병 낫게 해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다음부터 의사에게를 완전히 그냥 선생님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존적인 환자 역할을 하게 되고 요걸 거치고 나면 이제 회복 재활 단계를 이룬다. 자, 일단 제목은 외우셔야 돼. 증상 경험서부터 회복 재활까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8순 나왔습니다. 8순 하면 무조건 사회적인 역할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자, 2번 보시면 환자는 사회적인 일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럼 사회적인 일탈은 또 도대체 뭔데요? 자,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이 주말이 아니라 그냥 주중이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아파. 회사 못 갔어요. 이걸 우리 사회적인 일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또는 원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아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못했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일탈이야. 그래서 환자는 이러한 사회적인 일탈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단 세 번째입니다. 환자는 그 일탈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의무는 있다는 거야. 결국 아프기 때문에 세수 안 해도 되고 아프기 때문에 회사 안 가도 되는 그 부차적인 이익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환자는 능력이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의사에게 협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맞아요. 근데 의사 환자 관계는 이런 거랑 똑같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수 학생 간의 관계랑 똑같은 거래요. 맞아요? 맞아? 인정하세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요 어저께인가 뉴스 난 거 보셨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죽어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꽤나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자식이 첫 자식만 주민등록증에 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식부터 못 올립니다.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지조차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죽어가도 꿈쩍 안 한다면서요. 근데 병원 안에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의사가 딱 사람이 쓰러지니까 뭐야? 그러면서 다가가지도 않아요. 자기 행동을 보고 가요.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쓰러져 있는데 좀 이따 어떤 의사가 오더니 뭐야? 그러더니 이게 하트 마사지를 몇 번 해요. 그것도 한 몇 번만, 한 두 번 해.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요. 그치? 의사들이 어디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럼 죽었습니다. 30분 만에. 그치? 그냥 말도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행여 환자가 아니야, 제발. 또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여서, 야,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지면 어떻게든지 오긴 하겠지.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의사가 우리가 쓰러진 사람까지도 치료를 해야 되느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의사 환자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팔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앤더슨 또 나오네. 안가 앤더슨 하면 뭐 생각나세요? 세 개 생각나시지? 세 개. 뭐? 아까 말한 법규, 또 교육, 또 행정. 그치? 근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앤더슨 뭐요? 소인, 요인,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 기억하시라 했지? 자, 소인 요인은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 변수, 사회적 변수, 개인의 건강, 믿음. 그래서 인구학적 변수는 성, 연령, 사회구조적 변수는 직업, 이런 거. 아프기 전에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지식, 태도 같은 거요. 이런 거를 우리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능 요인은 개인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케 하니까 내가 병원에 가는 거를 가능케 하는 건 돈이겠지. 그죠? 그래서 돈, 다시 말해서 자원이에요, 자원. 가족의 자원, 지역사회 자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능 요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필요 요인은 자, 다시 둘로 나뉩니다. 환자가 느끼는 필요, 원, 투. 의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need. 두 개를 묶어서 우리 필요 요인 이렇게 표현해.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앤더슨입니다. 소가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앞에 소가 필요 이거는 외우시고 어떤 게 가능 요인이야, 어떤 게 필요 요인이야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지? 자, 그 다음에 칼과 코. 칼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캐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칼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캐슬도 맞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헷갈릴 일은 없고 하여튼 뭐 하여튼 여기 두 개가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도 외우시고 캐슬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KARL이고 KASL하고 이 두 개가 계속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다 보니 거의 비슷해 좀. 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두 개 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 자, 하여튼 캐슬든 이든 칼이든 하여튼 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방행동, 질병행동, 환자 역할행동. 일단 제목은 외우셔야 그랬고 자, 예방행동은 예방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아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 예방행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 질병행동은 내가 아픈 거죠. 그렇죠? 아프고 근데 아프긴 아픈 건데 환자 역할 행동도 있어. 이것도 아픈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질병 행동은 진단을 받기 전, 환자 역할 행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진단을 받은 이후 의사가 나한테 암이래. 그러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거. 이걸 우리 환자 역할 행동. 그런데 질병 행동은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의사를 찾아가 볼까? 라고 하는 행동. 이걸 우리 질병 행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쉬셨다가 건강 신년 모형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만 쉴게요.